안녕하세요. 사연 보내드리는 올해 57된 여자입니다. 요즘 이 나이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엄마가 담가주신 깍두기 통을 발견했는데 그거 하나 보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 하나에, 엄마가 쓰던 앞치마 하나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저희 엄마 이야기이자 제 이야기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라도 순천 출신이셨어요.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19 꽃다운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죠. 연고라고는 이모 한 분뿐이었는데 그 이모가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식당 허드레시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모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사골을 고르고 뼈를 씻고 가마솥에 불을 떼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준비를 하고 밤 11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걸레질까지 마치면 자정이 넘는 게 예사였다고 하셨어요. 그 생활을 거의 10년을 하셨어요. 19부터 28까지. 참 예쁘게 꾸미고 놀러 다닐 나이에 엄마의 손은 이미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죠. 그 국밥집 사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나중에 가게를 넘기셨는데 엄마가 그걸 인수하신 겁니다. 28살 때요. 물려받았다고 해서 공짜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한 푼 두 푼 이 잡듯이 모은 돈 전부에다가 이모한테 빌린 돈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인수한 거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엄마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하셨어요. 그 작은 국밥집이 저희 가족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국밥집 재료를 실으러 나가시다가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고 하셨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늘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끝까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항상 중간에 아무튼 그래서 그랬어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죠. 아마 끝까지 말씀하시면 울음이 터질까 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는 홀로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어요. 국밥집은 12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가게였는데 여름이면 가마솥 앞이 그야말로 찜통이었어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선풍기마저 항상 손님석을 향해 틀어놓으셨어요. 엄마는 늘 가장 더운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더위를 먹어서 코피를 흘리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은 단 하루도 없으셨어요. 설날 아침에도 추석 당일에도 가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6,000원 내고 가시면 그 돈으로 저희 학교 준비물을 사고 학원비를 내셨어요. 솔직히 학원이라고 해봐야 동네 보습학원이 전부였지만 엄마한테는 그것도 큰 지출이었을 거예요. 한 번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다음 달부터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신 점심을 한 달 내내 굶으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다시는 뭘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입버릇은 늘 같았어요. 너희는 공부를 해야 해. 뻐바처럼 이 가마솥 앞에서 인생 보내면 안 돼. 그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동생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잘했다기보다는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새벽에 국물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에 잠이 깨면
어둠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엄마의 등이 보였거든요. 그 등은 늘 땀에 젖어 있었고 늘 구부정했어요. 그 등을 보면서 딴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의 자랑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엄마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동생이라도 제대로 공부시키려면 저까지 대학 갈 형편은 안 됐거든요. 솔직히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냐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친구들이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할 때 혼자 화장실에서 운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였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요.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고 남은 돈으로 적금을 부었어요.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다 31살 되던 해에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는데 첫 만남 장소가 하필 저희 엄마 국밥집 근처였어요. 약속 장소로 잡은 카페가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이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못 먹고 왔다면서요. 이 근처에 맛있는 데 없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엄마 가게를 가리켰어요. 저기 국밥집 괜찮은데 가볼래요? 사실 첫 만남에 국밥집은 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이는 눈을 반짝이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국밥 냄새를 맡고는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다 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국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싹 비우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여기 국밥 진짜 끝내준다. 사고를 제대로 고았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누가 하는 집이에요? 저희 엄마요. 진짜요? 와, 대박. 이 맛이면 줄 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대단하시다, 진짜. 뻥이 아니라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물이 뽀얗게 잘 우러났다느니, 깍두기가 기가 막히다느니, 연신 감탄을 하면서 먹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서 힐끔힐끔 저희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깍두기를 한 접시 더 내오셨어요. 엄마가 그러실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만 슬쩍 반찬을 하나 더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엄마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신 거죠. 그이는 3년 선배였고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장하고 잘 웃고 밥을 잘 먹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국밥집 딸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나 어릴 때 우리 동네에도 이런 국밥집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없어졌거든. 그 맛이 그리웠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어머니 국밥 먹으러 자주 와도 돼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첫 만남에 제 배경을 다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다가와 준 사람. 그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중소기업 사장이셨어요.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직원이 40명쯤 되었고 남쪽에 아파트도 2~3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전업주부셨는데 백화점 문화센터를 제 집 드나들듯 하시는 분이었죠. 취미가 골프에 요가에 와인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이남중 장남이었어요.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의대를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전문 일을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입만 열면
우리 둘째는 의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죠. 국밥 한 그릇 5천 원으로 살아온 집과 골프장에서 점심을 드시는 집. 같은 하늘 아래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 실감했어요. 연애를 7, 8개월쯤 하다가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까요. 우리 집이 어떤 형편인지 당신도 다 알잖아. 당신 부모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 나 때문에 당신이 집안이랑 틀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 그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설득할게. 당신은 나만 믿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 집이 어떤 집이든 상관없어. 당신이 좋은 거지. 당신 집이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자신감이 모르는 게 약인 그 당당함이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정에 없던 생명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임신을 확인한 날, 저는 화장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막막했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부모님 인사도 안 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거였잖아. 순서가 좀 바뀐 거지 뭐. 걱정하지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또 그 말이었어요. 다 알아서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문제는 시부모님이셨죠. 남편은 부모님께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인사를 시키자고 했는데 매번 때가 되면 하지 하면서 미루더니 결국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첫 만남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날 시부모님 댁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 꼭대기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에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 시선이 참 따가웠어요. 시아버지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팔짱을 끼고 소파에 깊이 기대 앉으셨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따씨네 집은 뭘 하시는 집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30년 넘게 하셨습니다. 국밥집?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셨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라고요. 국밥집이라고? 아니, 이 사람아, 너 그동안 뭘 한 거야? 내가 좋은 집 딸들로 선자리를 몇 번을 잡아줬는데 한 번도 안 나가더니 결국 이런 일을 만들어 온 거야? 그것도 배까지 불려가지고? 엄마,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봐. 뭘 들어봐?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남대문 시장 국밥집.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게 국밥집 사돈을 보려고 키운 줄 아냐? 시아버지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일단 나가 있어라. 그 한마디에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쫓겨나듯 나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시면서 우시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 나왔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기다려봐. 내가 반드시 설득할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올 때마다 사정을 하셨다고 해요.
제발 그 여자만은 안 된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급기야 본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인의 딸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선자리를 잡으셨다더라고요. 임신한 여자가 있는 아들한테요. 남편이 거절하니까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밥도 안 드시고 물만 조금 드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불러서 서재에서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내 엄마가 저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좀 현실을 봐라. 그 집이랑 우리 집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내 아이가 태어나면 양가가 만나야 하는데 그 국밥집 사돈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을 마주한단 말이냐. 편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그 사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입덧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파이페페, 뱃속의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생명이라니.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운명이 갈린다는 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느꼈어요.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차마 시댁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사위 될 사람의 집이 그 정도 되는 집인데 반기겠냐고,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속을 끓이면서도 절대 내색을 안 하셨어요.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미역국을 끓여 놓으시고 당신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저녁을 때우시면서 저한테는 반드시 고기 반찬을 한 가지는 올려주셨어요. 제가 안 먹으면 숟가락으로 직접 떠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잘 먹어야 한다고 하셨죠. 호가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저를 안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을 보이기 싫으셨나 봐요. 시댁에서 뭐라 하셔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될 인연이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엄마가 너 하나 더 키우면 되는 거야. 국밥 한 그릇 더 팔면 될 일이지 뭐. 엄마가 30년 넘게 국밥 팔아서 너희 둘 키웠는데 하나 더 못 키우겠냐.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불을 물고 울었어요. 엄마는 늘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한 그릇 더 팔면 된다고, 당신이 1시간 더 일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본인의 노동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셨죠.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 말인지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거부하셨어요. 편이 아무리 찾아가도 운전박대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시댁 앞에서 2시간을 서 있었는데도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주셨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시면 혼주석 비워놓고 해. 나는 당신이랑 살 거야. 부모님도 나중에 손주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남편의 그 결기 자체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혼주석이 빈 결혼식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혼주 없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요.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부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뱃속 아이는 불안했는지 2번이나 유산 위기가 왔었어요. 새벽에 출혈이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하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편해야 안정이 되지. 이 상황에서 안정이 될 리가 있나요?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는 입장이셨고요. 남편은 매일 시댁에 가서 빌고 소리치고 다시 빌고를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정말 혼주석이 빈 채로 식을 올리는 건가? 눈물이 자꾸 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3번이나 다시 해줬어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계셨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우셨나 봐요. 눈이 퉁퉁 부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는데 대기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벗으셨거든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인간이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안 나오려다가 겨우 온 거야. 내가 너를 완벽하게 허락한 건 아니야. 그리고 너 예뻐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이후로 내가 내 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칼 같은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오셨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혼주석이 비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화장이 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직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거야. 엄마도 다 알아. 근데 내가 결심한 거니까 엄마는 믿는다. 참을 건 참되 무너지지는 마라. 알겠지? 엄마, 내가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시집가게 해서. 뭐가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된 거야. 근데 제발 좀 그만 울어. 화장 다 번진다. 예뻐야 할 날에 이게 뭐냐. 엄마는 웃으시면서 제보를 꼬집으셨어요. 그러고는 나직이 저한테만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 할 수 있는 만큼 참으며 지내야 하는 거야. 시집살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마음 단단하게 먹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예언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세상을 모르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눈물 속에 끝이 났고 이제 한시름 놓았다 싶었어요. 오빠 임신 후에 컨디션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신혼여행도 제주도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입덧에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3일 내내 숙소에서 누워 있었어요. 편은 옆에서 등을 쓸어주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때 저는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항상 밝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셨거든요. 수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대.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30년 넘게 가마솥 앞에 서서 국을 끓이시고 샷 20kg짜리 뼈 자루를 나르시고 쪼그려 앉아 재료 손질을 하시고 그 세월이 엄마의 무릎을 갈아먹은 겁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내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좀 삐걱거리긴 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딸한테 말을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수술은 오빠랑 동생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늘 그랬어요. 당신의 고통은 항상 맨 나중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수술 비용을 댔고 동생이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장시간 서 있는 일은 무릎에 치명적이라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30년 넘게 이어오던 엄마의 국밥집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에 엄마는 단골 손님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하셨대요. 그동안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국밥을 공짜로 한 그릇씩 퍼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빠한테 전해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의 수술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전화 통화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 집 사돈도 이제 가게 문 닫았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양반이 이제 일까지 못하게 됐으니 걱정이네. 그 병원비며 뭐며 설마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겠지?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건 부모 도리가 아니지 않아?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어머니이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도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그쪽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빠랑 동생이 병원비도 다 내고 있고 엄마 곁에서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어머님께 불편 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속에서 불이 났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을 건 참으라고.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전혀 안 챙기신 건 아니었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비싼 산후조리원을 사비로 예약해 주셨거든요. 값이 꽤 나가는 곳이었는데 선뜻 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편도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봐, 우리 엄마가 말만 그렇지 속은 따뜻한 분이야. 당신 예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 곧 아기 낳으면 엄청 좋아하실걸.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이제 손주를 보시면 마음이 풀리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뱃속에서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나오는 날까지 이 아이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친정 엄마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전부 병원에 오셨어요. 엄마는 무릎 수술 후 아직 재활치료 중이셔서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도 죽어도 딸 곁에 있겠다며 무릎 보조기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병원 복도를 걸어오시는 엄마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무통 주사를 맞으면 한결 나을 거라고 권유하셨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당장이라도 맞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분만실 앞에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한사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통 주사는 안 돼. 팔에는 다들 이를 악물고 나왔어. 아파야 모성애가 생기는 법이야. 나도 그렇게 낳았고 너희 엄마도 그렇게 낳았을 거야. 아파서 낳아야 진짜 엄마가 되는 거지. 무통 주사가 무슨 말이야? 엄마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서 항상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돈 어른,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얘가 이렇게 아파하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권유하시는 거니까 그냥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단칼에 끊으셨어요. 사돈댁, 이 아이 뱃속에 있는 건 우리 집안의 핏줄이에요.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비에 조리원비에 전부 제 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 주시죠.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또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시면서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 그걸 보면서 진통보다 더 아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통이 9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시간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9시간을 서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들고 버티고 또 버텼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왔어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버티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때까지 복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수술 이야기가 나오니 기가 막히게 달려와서
아직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좀 더 기다려 보면 안 됩니까? 자연분만을 해야 산모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엄마가 참다 참다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엄마가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급박하니까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 딸이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들, 지금 산모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더 지체하면 아이도 산모도 둘 다 위험해요. 그래도 수술을 안 하시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겨우 입을 다무셨고 저는 비로소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 형광등을 바라보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온갖 고생 끝에 맞이한 아이는 저를 꼭 빼닮은 딸이었어요. 3kg이 넘는 건강한 딸. 자그마한 주먹을 꼭 쥐고 세상에 나온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를 만나려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딘 거구나 싶었어요. 엄마는 밤새도록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부은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닮았다. 참 야무지게 생겼어. 파엣, 이 아이가 내 인생의 큰 복이 될 거야. 회복실에서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병원에 없었어요. 시댁에 가 있다는 겁니다. 수술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기분이 상하셨다며 엄마 달래드리러 같이 갔다고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물었어요. 수술은 잘 된 거지? 근데 아들이야. 10시간 가까이 진통을 하고 칼로 배를 째서 아이를 꺼내고 겨우 살아서 건전화의 첫 마디가 아들이야? 라니. 저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 아니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야? 우리 딸이야. 3kg 넘는 건강한 딸. 당신 아빠잖아. 어머님 기분이 먼저가 아니라 방금 세상에 나온 당신 딸이 먼저 아냐?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 전화를 빼앗으신 거예요. 딸이야? 분명 아들이라고 했잖아. 꿈에서도 아들이었다며 아들이라길래 기꺼이 비싼 조리원까지 잡아줬더니 딸을 낳아? 칼로 꺼낸 거면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집에서 쉬어. 딸을 낳은 게 무슨 대죄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순간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는 것보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조리원은 결국 가게 되었지만 거기 누워있는 내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어요. 딸을 수술로 낳은 내가 이 비싼 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서운해도 시부모님께 손녀를 보여드리는 게 먼저라고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니, 벌써 나왔어? 내일 모레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사람은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수술 후에 안 그래도 살이 빠져 수척해지셨던 엄마는 제가 조리원에 있던 사이에 더 야위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무릎 보조기를 차고 고무장갑을 끼고 서 계셨더라고요. 엄마?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요새 어깨를 다쳐서 집 청소를 통 못했거든. 근데 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직접 오신 거야.
오해하지 마. 내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고 사돈 되기 원해서 하시는 거야.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벗으시며 황급히 나가셨어요. 엄마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수진이 잘 보고 누구보다도 손녀를 보고 싶으셨을 텐데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신 채 도망치듯 나가버리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신 엄마가 시댁 바닥을 닦고 계셨다니. 화가 치밀었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 답은 뻔했어요. 그 청소를 엄마가 안 하셨으면 아직 수술 회복도 안 된 제가 했어야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로지 제가 고생할까봐 그거 하나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마음을 꾹 누르고 시부모님께 웃으며 아이를 안겨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딸이에요. 너무 예쁘죠? 시아아버지는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큰 거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도 아이를 잠깐 안아보시더니 그래? 내가 너무 속이 좁았나 보다. 고생했다.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정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앞당기게 되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 동생 내외도 저희처럼 혼전 임신이었더라고요. 형제가 나란히 같은 상황이라니 속으로 참 아이러니하다 싶었죠. 예비 동서를 처음 만났는데 한눈에 달랐어요. 걸치고 있는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명품이었고 피부가 하얗고 손이 곱더라고요. 물 한 번 안 묻혀본 것 같은 손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기업 임원 출신의 강남에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신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머, 우리 새 며느리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와. 손은 정말 물 한 번 안 묻혀본 것 같아. 입덧 때문에 힘들지? 조금만 참아. 다 지나가. 제가 임신했을 때는 저런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명절이 왔을 때 차이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시댁에서 양가의 명절 선물을 보내셨는데 저희 친정에는 참기름과 스팸 세트 그리고 샴푸 세트가 왔어요. 동선의 친정에는 전복 세트와 보리굴비 세트가 갔고요. 친정 엄마는 참기름 세트를 받고도 시댁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없는 살림에 한우 세트를 장만해서 시댁에 보내셨죠. 기죽지 말라고 엄마도 떳떳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마음이 어찌나 짠하던지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동선의 집이 잘 사니까 그에 맞춘 거야. 결혼할 때 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당신만 손해야. 명절에 시댁에 모이면 차별은 더 선명했어요. 저 혼자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고 설거지를 했어요.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서는 출산을 했는데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3kg 800의 떡 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 시부모님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아가, 너는 정말 큰일을 했구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줬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딸만 나와서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살렸다. 그 말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늘 모자란 며느리였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낳고 생일을 맞이했을 때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시댁에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하셨어요. 제가 출산했을 때는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신 적 없으시면서 동서한테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 어딘가 익숙한 겁니다. 입에 넣는 순간 하는 느낌이 왔어요. 이 손맛 어디서 먹어봤는데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건네셨어요. 출산 축하 겸 생일 선물이라면서요. 그 안에는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집안의 아들을 안겨줘서 정말 고맙다. 사돈댁에서도 명절에 좋은 선물 보내주시고 하니까 나도 나름 정성껏 준비한 거야. 생일 축하한다. 동서는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아서 웃는 척했습니다. 웃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렇고, 가 시댁에서 먹은 음식 말이야. 어딘가 장모님 손맛 같지 않았어? 특히 그 갈비찜.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시댁의 음식을 해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는데 남편마저 같은 말을 하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에 청소 건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친정집에 들렀어요.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 시댁에 음식해 다 준 거 아니지? 엄마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으셨어요.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거기 왜 가? 그런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아이나 잘 봐라. 엄마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겸 전화를 했어요. 슬쩍 떠보는 마음이었죠.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히 갈비찜이 너무 맛있던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저도 배워서 해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어요. 그거? 내 엄마가 어제 우리 집에 와서 다 해놓고 간 거야. 내가 요즘 손목을 다쳐서 못하겠더라고. 어차피 사돈댁이 요리를 잘 하시니까 부탁을 좀 드렸지. 흔쾌히 해주시던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귀를 의심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 엄마한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떠넘기신 겁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상을 차려놓고 동서한테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왜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셨을까? 답은 뻔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면 시댁에서 눈치를 볼까 봐, 제가 속상해 할까 봐, 딸이 힘들어질까 봐, 아픈 몸으로 남의 집 음식을 하시면서도 딸 걱정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뒤에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되었어요. 우리 딸 수진이 돌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잔치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한테 대놓고 이러셨어요. 하여간 손녀 돌잔치인데 좀 예쁘게 하고 오시지. 한복도 촌스럽고 우리 둘째 며느리처럼 귀티 나게는 못하시나 봐. 뭐 그게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요. 엄마는 웃으시면서 제가 워낙 촌사람이라서요 하셨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본인 친구들이 자주 간다는 카페에 가자면서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 테니까 사돈댁 이 카드로 계산 좀 해줘요. 그러면서 카드를 바닥에 툭 던지셨어요. 건네신 게 아니라 던지신 거예요. 무릎이 안 좋아서 숙이는 자세를 가장 피해야 하는 엄마가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집으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 카페 직원이 달려왔어요. 대표님, 제가 할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앉아 계세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대표님? 이 사람이 무슨 대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대표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오늘 한복 입으셔서 너무 곱다, 대표님. 시어머니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여기 사장님이 사돈이셔? 이 건물 통째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카페 사장의 건물주라는 소문 파다하던데? 세상에 자식 농사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시아버지도 커피 잔을 든 채 얼어붙으셨고요. 사실 시댁에 말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놓으신 땅이 하나 있었어요. 시장 근처에 작은 부지였는데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값이 크게 올랐거든요. 엄마는 국밥집을 정리하신 뒤 그 돈으로 큰 이모의 도움을 받아 이 카페를 차리시고 건물까지 매입하신 거예요. 직원들을 고용해서 본인은 총괄 관리만 하시는 규모가 되셨고요. 왜 시댁에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엄마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그 집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면 뜯어갈 궁리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 뒤에 벌어진 일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 제가 국밥집을 할 때도 저는 저였고 지금 카페를 해도 저는 저예요. 당신 눈에 제가 달라 보인다면 그건 당신 눈이 달라진 거지 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꿈쩍도 못하셨고 시어머니 친구들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자마자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한테 참고 살라고 했던 거, 그거 엄마가 잘못한 거야.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도 참으라고 한 내가 못났다.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너랑 수진이는 책임질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할래.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편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그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 장모님이 건물 주셔? 그 카페가 장모님 거였어? 왜 나한테 그런 걸 말 안 했어? 아니, 장모님 카페 근처 땅값이 더 오른다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 역시나 곧 돈 냄새를 맡으니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국밥집 사돈이라고 고개를 돌리더니 건물주 사돈이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엄마의 판단이 정확했던 겁니다. 누가 당신 엄마야. 이제 와서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 내가 죽을 고생을 할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는데? 남편은 무릎까지 꿇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어. 엄마한테 내가 가서 사죄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수진이는 어쩌고?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수진이. 그 이름을 한 번도 예뻐서 불러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수진이를 입에 올리는 게 역겹더라고요. 우리 딸 이름 한 번 제대로 안 불러줬잖아. 어머님이 건물주인 거 알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예쁜 수진이야? 당신 그 꼴을 좀 보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시어머니랑 똑같아. 돈 앞에서만 사람이 달라지는 그 모습이 정말 역겹다. 시어머니도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서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 사돈댁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라도 하겠다.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저랑 이 사람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는 부부가 아니에요. 양육권은 전적으로 아이를 낳은 저한테 있고요.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식 전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거든요. 수연아, 혼인신고는 좀 미뤄라. 그 집 사람들이 진심으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더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엄마는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저를 지켜준 겁니다.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돈댁한테 청소시킨 것도 음식 시킨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이혼은 안 돼.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마음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딸이 고생할까봐 아픈 허리로 당신 집 청소를 했고 내 딸이 눈치 볼까봐 당신 며느리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내 딸이 맞는 무통주사 하나 결정 못하게 하시고 내 손녀가 딸이라고 조리원을 취소하라 하셨죠. 카드를 바닥에 던져놓고 주우라 하신 것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 당신은 내 딸한테 뭘 해주셨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까? 돈이 없을 때는 국밥집 년이라고 하시더니 돈이 있으니까 사돈 어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댁에 그 소중한 손주 안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우리 딸이랑 우리 손녀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의 카페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전 남편이 처음에 서너 번 카페에 찾아와서 매달렸는데 경찰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발길을 끊더라고요. 돈 냄새가 나면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인간이라 한동안 진을 뺐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이제 지점을 2개까지 늘렸어요. 엄마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제가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늘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수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올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너 닮아서 야무져. 우리 국밥집 핏줄이야. 그 말을 들으면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와요. 엄마는 무릎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으시고요. 친구분들이랑 매주 등산도 다니세요. 작년에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요즘 등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 산은 올라갈 때 힘들지. 정상에 서면 다 시원해. 내 인생도 그래. 힘든 건 다 지나갔어. 이제부터는 시원한 바람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이 나이 먹어서도 엄마 앞에만 서면 7살 꼬마가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가마솥 앞에 서 계시던 엄마의 등, 땀에 젖은 앞치마, 갈라진 손,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이번에 결혼 생활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봤고, 사람의 가치를 재력으로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 일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30년 국밥집에서 뼈가 닳도록 일하시고도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던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실 모든 부모님들께 당신의 그 마음, 자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고마워요.